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의 중요한 점 딱 3가지 요약해 드립니다. 알파경제 김종현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엔비디아로 출발을 해보죠.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오후장에 조금은 움직임, 특히나 반도체, IT 종목군들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들했는데 슬슬 살아나는 종목군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한다면 지금 좀 조금씩 좀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테고요. 나는 확인하고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조금은 종목군들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엔비디아 열차에 탑승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딱 정해드립니다. 김 이사님 의견 알려주세요. 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요. 오늘 단 한순간도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를 줄인 적이 없습니다. 이걸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외국인 선물로 인해서 기계가 끌어올리고 있는 양상인 거죠.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는 특히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좀 더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은 최근의 기조와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인 하이닉스의 매도를 전혀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매도가 여전히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우리 시장이 8월 달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은 다를까? 똑같다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좀 보시죠. 이 미국도 지금 8월 들어서 나타난 급락과 그 회복 과정에서 누가 선두였는가? 엔비디아일까? 천만의 말씀이죠. 헬스케어와 그다음에 지금 필수 소비재가 압도적으로 하락폭을 크게 뒤집어 엎은 상황이고요. 중소형주와 가치주가 전체 섹터를 비교해 봤을 때 압도적으로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일상 퀄리티, 그다음에 배당, 이런 쪽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성장주도 낙폭을 다 만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에 회복 과정에서 S&P가 전고점까지 갈 수 있었던 건 필수 소비재,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그래프 나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압축본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막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회색 차트는 네. 지금 좌측에 나타나는 하락률을 나타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파란색 점은 그 낙폭 대비해서 얼마나 회복됐나를 나타낸 거죠. 필수 소비재는 낙폭의 2배 이상을 회복했고요. 헬스케어는 2배 가까이 회복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150% 회복했다는 거죠. 기술주는 100%도 회복하지 못했죠. 그다음에 가치주가 100% 이상을 회복했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이번 8월 급락과 다시 V장의 반등도 엔비디아가 이끈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하나만 올랐지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슈퍼마이크로 또 회계 부정 얘기가 나오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들의 회복은 생각보다 미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증권건설 이런 게 지금 반등을 많이 했지. 우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니까 미국도 그 영향은 있는데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인덱스 자체가 시가총액을 100% 반영하는 과정이니까 무조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야 되지만 미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가중치를 두지만 여기는 주가 평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의 영향이 우리보단 작아요. 그래서 S&P 500의 회복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위 필수 소비재나 이런 중소형주 쪽이나 아니면 부동산처럼 최근에 금리 인상이 금리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여기가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하니까 미국 증시가 올라왔어요라고 하는 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 다른 기술주들의 도움은 전혀 없었고 스타일이나 업종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회복도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증권 건설 이런 업종이 회복된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각해 보면 8월장의 핵심 포인트는 어쨌든 큰 충격을 한번 받았고 그 충격을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의 전략 핵심 포인트가 내일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상관없이 엔비디아로 집중하는 전략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헬스케어로 올인하신 분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뭐 상대 수익률 중에 좋은 분들이 별로 없으실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금리와 환율이 움직이면서 모두 공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업종의 움직임이 확실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대응 전략은 당연히 포트 내에서 현금도 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일 뭐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돼서 현금을 쓸 때 엔비디아의 한 종목군들만 골라 사는 것이 좋은 전략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저는 뭐 지난달부터 계속 뭐 금융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배당주라든지 뭐 KTNG라든지 KT 이런 종목 사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그런 종목을 편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여전히 그 관점은 정확히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약에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잘 나와서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반응이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도 그 관련된 종목을 더 담을 필요가 없다. 지금의 핵심은 미국 경기가 꺾이면서 AI의 기대감은 시장의 예상대로 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뭐 80% 이상의 확률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내일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을 해서 관련된 종목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을 줄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으로 이동해야 될 때지 그 종목을 더 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하면 다시 지수도 급등하고 엔비디아형 종목군들이 후반기 랠리를 이끌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다시금 주도주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느냐 마느냐를 가늠하는 이벤트로 판단을 하는데 지금 김 이사님은 사실 그 정도까지의 파급력은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그 정도의 파급력도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지금 뭐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개별 종목의 주식 선물이 뭐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서 뭐 의미가 없지만 미국 시장도 제가 어저께 찾아본 뉴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자체 거래량보다 엔비디아의 방향성에 투자하는 뭐 개별 주식 선물이나 옵션의 거래가 대거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양방향에 많이 붙어 있으면 실제로 움직임이 별로 맞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벤트,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상반기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이미 시장의 판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변화를 나타내는 이 근거 가운데 하나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들의 기대감이 점차 고도되고 따라서 달러 약세, 다른 부분들이 강해지는 그런 환율의 변동도 우리가 몇 차례 겪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쪽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빠지는 듯 하다가 오늘은 또 갑자기 꽤나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화폐 시장도 오늘 변동성이 좀 커가지고 이건 기존의 기조와는 조금은 다른 행태인 것 같은데 오늘 이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비트코인의 급락 자체는 최근에 뭐 가상자산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뭐 ETF의 뭐 추가적인 출시 뭐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많이 움직였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뭐 디지털 금이 아니라 위험 자산의 취급을 받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급락할 때 정확하게 엔화 무너지면서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같이 급락을 했었고요. 반등이 미약한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고요. 현재 구간에서 또 혼자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은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위험자산의 프락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의 흐름을 좀 반영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더 공격적인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금과 관련돼서 저 포지션을 보시면 실질 금리가 내려가면서 금 가격은 더 폭발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경기가 슬로 다운되면서 금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금 같은 경우에도 내 포지션을 보면 그 롱숏 쪽에서 롱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옆에 그림은 이제 엔의 투기적인 매수세 달러엔 환율인데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엔의 투기적 매수세가 드디어 플러스로 반전을 했죠. 엔화 강세로 가면서 엔에 대한 투기적 매수세도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색의 차트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자세히 보시면 영 밑에 막대기 하나가 삐죽 나와 있는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엔화 강세 마이너스. 쪽으로 전체적으로 포지션이 변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과 엔이라고 하면 달러보다 더 보수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봐야
봐야 되는데 뭐 지금 시장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흐름은 안전자산 쪽에다 자산이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자산을 쭉 한번 순서를 나열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인 것 금이다. 금이 22% 올랐고 S&P가 뭐 최근에 회복에도 불구하고 한 10몇 %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자산보다도 금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이런 불안감의 발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원화가 뭐 소폭 반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원화가 1,440원 갈 거냐?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원화의 강세가 또 급격하게 가서 뭐 1,300원도 깨는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도 낮지만 최근에 진행되었던 전반적인 엔달러의 강세, 원화의 강세, 위안화 강세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만 그럼 일시적인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하락 흐름으로? 네, 지금보다 이제 속도는 둔화되겠죠. 뭐 급격하게 내려오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급격하게 뭐 내려갈 가능성은 뭐 달러가 붕괴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니까 달러도 뭐 굉장히 스무스한 약세일 것으로 보이고 원화의 강세도 제한적인 수준으로 강세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갑자기 바뀐 건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발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정 부분 뭐 바뀐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채권 시장의 선물 매수는 점점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우리도 금리 낮추면서 결국 채권 쪽에서 추가 랠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 시장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의 선택도 굳이 주식을 선택할 이유가 있나? 채권에서 이자도 나오고 추가적으로 지금 캐피탈 게인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채권 선물 쪽에서 공격적인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런 요인들이 조금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달러 약세 요인들이 경제 지표상 나타나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쪽 환시에서 눈에 띄는 뉴스가 일본은행은 총재가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한 분이 부총재, 총재가 아니고 부총재가 2분인데 거기에서 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했다. 그리고 워딩 그대로 하자면 물가가 예상대로라면은 금리 완화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 금리를 좀 더 인상을 한다면 앞서서 인상했다가 갑자기 막 백기 들었다가 지금 다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그럼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근데 그 선택은 아마 쉽게 선택하지 못할 거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적어도 기시다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BOJ가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가장 정부 눈치 많이 보고 정부의 뜻을 따라가는 중앙은행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은행 지배하고 있고 은행이 증시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 그 흐름을 정확하게 쫓아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표를 어느 정도 미리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물가가 아직도 강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립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BOJ 총재의 발언은 핵심 포인트는 결국 기존의 발언을 뒤엎지 않았죠. 부총재가 나와서 뭐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뭐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했지만 바로 또 총재가 얼마 전에 뭐 참의원 중의원 회의에 나와서 그 경제 지표의 흐름에 또 물가의 흐름에 그대로 결부돼서 가겠다라고 했고 그러면 결론은 뭐 기시다는 이제 뭐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올 총재가 아직 누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 자민당 총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엔화의 강세를 좀 더 견인하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거기다가 이제 미국 대통령의 조합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선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부총재 발언은 뭐 크게 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금값의 상승, 달러의 약세 그런 움직임이 기조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또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목인데 오늘 거래대금 1위는 삼성전자도 아니고 SK하이닉스도 아닌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세상 최고가 다시 씁니다. 이제는 14만 원이 눈앞에 와 있고요. 얼마 전에 이
대규모의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그날 결국엔 상승분 대체로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꾸준히 차곡차곡 쌓아 올리더니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만 2조 4천억. 와, 어마어마한 모습인데요. 유한양행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전에 이제 현대차 관련된 인베스터데이 소식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 외국계 창구 쪽의 매수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부분은 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은 일단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저는 그 미국 시장의 로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미국 제약 시장의 로직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나눠 먹겠다가 그대로 로직입니다. 그래서 일본 다케다 제약이 벌써 몇십 년째 미국에서 상위 그 12업체로 나가기 위해서 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아직도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최근에 급등하면서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100만 원이 육박하면서 다케다 제약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분명히 우리나라의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도 제가 보기에 딱 모멘텀이다. 미국으로 새롭게 진출해서 새롭게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밸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약업종 쪽에 외국계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창구 기준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잡히고 있는데 거래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유한양행의 매매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새롭게 뚫리는 모멘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개 회사가 알아서 다 나눠먹는 구조에서 유한양행이 뭘 할 수 있을까는 고민해 보셔야죠. 결국 이번에 유한양행이 들어간 건 결국 존슨앤존슨의 효과가 가장 컸다라는 거죠. 존슨앤존슨이 자신이 갖고 있는 약과 유한양행 약을 병행해서 썼을 때 효과가 좋고, 그러면 지금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티그리소를 누르기 위해서 유한양행을 하나의 그 가치 가는 원군으로 쓴 것일 뿐이지 우리나라 유한양행을 위해서 해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가 혼자 가서 다 시장 뚫고 뭐 거기서 임상도 하고 신약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힘들죠. 네. 그건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몇십 년간의 다케다 제약의 노력이 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시아 쪽에서 의미 있는 그런 제약사들이 서구 시장에 안착할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조금 공략이 가능했는데 미국은 거의 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뉴스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다른 종목이 아무리 올라도 뭐 관심 있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는 뭐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절대 신규 매수의 구간은 아니다. 오히려 차익 매수를 하고 더 머리를 차갑게 식혀서 정말로 유한양행이 발표하는 대로 뒤로 쭉 서 있는 그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뭐 임상 3상을 거치면 또 미국 시장으로 이번에도 갈 수 있을까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뭐 별로 좋지 않은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굉장히 냉정하게 드리는 말씀이다. 현실을 그대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50% 60%의 고마진을 누리는 제약업종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이 시장을 열어줄 확률은 제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한양행 지금 약간은 오버슈팅으로 좀 보시는 거죠? 뭐 더 오를 수 있죠. 당연히 뭐 주가가 네. 오버슈팅을 보이는 그 폭이야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타날 수 있고, 그건 뭐 과거에 뭐 IT도 그랬고 뭐 2차 전지도 그랬고 뭐 어떤 업종이든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게 맞냐 혹은 따라가는 게 맞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대형 제약주들 중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녹십자가 비슷한 스타일의 뉴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랐었고, 오늘은 또 뭐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약업종 자체에 뭔가 움직이는 종목의 이 흐름에 편승하시는 것은 뭐 일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추격 매수는 뭐 당연히 하실 분도 별로 없겠지만 네. 저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 오히려 차익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분할 매도 정도로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3포인트긴 한데 3 플러스 1으로 오늘은 다뤄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생중계되고 있어서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먼저 HEV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창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데 핵심 헤드라인을 보면은 2033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최소 현대차 주당 10,000원 배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배당률이 4% 정도 나오거든요. 최소라고 했으니까요. 뭐 이 등등의 주주 친화책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 시간 딱 2시 구간부터 주가가 출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시작하고 나서 4%까지 갑자기 슈팅이 나오는 이런 상황. 과연 현대차 아직은 사실 이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판단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일단 저는 지금 현대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의 적정가라고 보고요. 네,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 회사가 투자하는 게 소프트웨어 투자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하나그룹도 뭐 지금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그 날아다니는 그 비행체도 네. 지금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뭐 하고 있죠. UAM 말씀하시는 네, 거죠? UAM도 지금 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로봇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지금 성장하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뭐 이 회사가 120조까지 투자하는 건 좋으나, 과연 이 정도의 투자력이 계속 넘쳐나는 회사일까라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 오토에버가 좀 더 결부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뭐 저도 현대차 타니까 현대차 좀 까겠습니다. 현대차의 소프트웨어가 과연 믿을 만한 소프트웨어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저는 전혀 그렇게 현대차가 지금 오히려 차의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저는 진짜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대의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최악이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기가 뭐 자율주행 뭐 한다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거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현대차가 적정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120조 투자? 뭐 하겠죠. 그런데 그 120조 투자가 과연 의미 있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지금 글로벌 3위까지 올라선 현대차가 과연 하이브리드 쪽에선 도요타를 뛰어넘고 전기차에서는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가격이 적정가고 그나마 지금의 적정가를 지켜주는 안전마진은 주주가치, 주주환원을 계속하는 데 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베스터데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속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혜 이사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